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려움이란 감정은 너무 심하지만 않는다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감정이죠. 원시시대부터 두려움을 잘 느끼는 개체는 생존 확률이 높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 때 인간이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경계를 하지 않고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경계태세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경계를 한 쪽에 생존 확률이 더 높았겠죠. 이렇듯 두려움은 본능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불안도 반드시 있는 반면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는 병적인 불안도 반드시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감정인데요.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두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만약에 엄청 강해진다면 이성적 사고로 대처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이성적 사고보다 강력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편도체가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공황을 겪은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전의 기억과 다른 상황, 장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편도체는 이를 혼동해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씩 줄여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려움을 줄이는데 비효과적인 방법들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 영상은 교육용 영상이고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모어에 따르면 회피 전략은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2단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초의 공포는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형성이 되지만 공포의 유지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렸을 때 쥐에 물려서 놀랬던 사람, 즉 공포 자극이 일단 형성된 사람이 성인이 된 뒤에도 쥐를 무서워하는 것은 쥐를 볼 때마다 회피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회피를 하게 되면 개인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두려움의 실체를 극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공포를 주는 자극에 대한 무지가 늘어나면서 공포도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더 걱정하기입니다. 매지컬 띵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범불안장애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매지컬 띵킹이란 것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최악을 상상해서 더 걱정하는 것을 매지컬 띵킹, 마술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악의 일들을 미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입니다. 한번 하면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최악을 생각했더니 안 일어나더라 하면서 최악을 생각하는 사고가 습관화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로 해결하기입니다. 술을 먹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가 감마아미노 뷰르티산, 즉 가바라고 불리는 물질이 뇌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서 뇌세포의 흥분 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알코올과 불안 완화제를 먹는 거는 아주 비슷한데요. 술을 마시면 이제 불안 완화제를 복용한 것처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안감이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비효과적인 방법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느껴지면은 자신의 전두엽을 사용해서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를 줄 수 있는데요. 이런 대처 방법 역시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어떤 즉각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타인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요. 불안할 때 누군가 옆에 없다면은 더욱더 불안이 심각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두려움을 대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강인한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운동을 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잘 느끼게 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편도체가 계속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는데 전두엽이 이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의 활성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더욱더 차분해지고 편도체가 발산하는 불안도 더 쉽게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감, 불안감을 극복하고 싶을 때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인 전두엽의 강화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운동 및 신체 활동은 전두엽을 강화시켜서 두려움으로부터 강인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감마 아미노뷰르티산, 즉 가바가 활성화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불안 완화제를 복용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불안감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운동을 통해서 가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도 낮은 운동보다는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타기처럼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대뇌 겉질 아래 자리 잡은 뇌 영역에서 가바 활성화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의 좋은 점은 사실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내 몸 스스로가 가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경험으로는 운동도 중독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을 통해서 뭔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운동에 중독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뇌에서 코르티졸을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고 호흡이 얕아지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근데 심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횡격막 아래에는 미주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안정시켜주는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을 움직이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면 흥분된 교감신경계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약간 시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면은 조금 예민하거나 공포, 그런 불안에 대한 어떤 신경적인 반응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특정 사건보다는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 갔는데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도 없이 며칠째 헤매고 있는데 어떤 여행자가 남겨두고 간 물병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물이 딱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좌절감이라든지 분노에 빠질 수 있을 테고요.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반이 있는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자동적 사고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면서 우리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행을 자동적으로 사고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가 정말 불행을 당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 사고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사고를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정말로 그 일이 발생했는가? 두 번째, 그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가? 세 번째, 발생하고 난 뒤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네 번째,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대안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상태에 먼저 미리 빠져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면 더 이상 걱정하면서 에너지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빠지는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편도체에 압도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 있는 자세입니다.
두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해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자신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첫 번째 법칙을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재들이 자신의 영역 싸움을 할 때 승자는 꼿꼿하게 걸어가고 패자는 무기력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들은 금방 전투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바닷가재의 원시적인 신경계와 인간의 신경계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넘치는 남성은 어딜 가든 자신만만한 자세를 보이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부정한 자세를 보이면서 패자의 호르몬을 내뿜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서도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결정된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하고요. 반대로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하면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피터슨에 따르면 자세만 다르게 취해도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회피하기만 하다 보면 그것들을 실행하고 생각보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잃습니다. 위험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단 위험 감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가장 공포스러운 자극으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감수해보세요. 두려움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쪼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이성과 소개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동성과 대화를 연습해보는 것, 두 번째는 낯익은 이성과 대화를 조금 길게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 세 번째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처음 보는 이성과 눈맞춤을 해보는 것, 네 번째는 처음 보는 여성에게 말 걸어보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쪼개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비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